중국은 주로 제조를 했어요. 근데 중국은 기초통화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돌아가려면 무조건 달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달러를 찍어내는 국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를 어떻게 벌어야지? 한 게 주로 수출이었던 거죠. 한국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나라들은 제가 말한 거 중국 경제 읽으면 한국도 거의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나라는 달러를 벌어야 되는 거예요. 달러 벌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수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면 국내에다 팔면은 미스터 깁이 만약에 뭐 양말을 국내에서 국내에다 팔면은 달러 필요 없어요. 그렇죠. 원화로. 요 안에서만 돌아가려면 근데 요 안에서만 돌아가는 거 팔면은 내가 커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한국은 특히 그래요. 한국은 국내성이 너무 작으니까 내가 양말을 생산하는데 국내에서만 팔면 내가 딱 5천만 양말밖에 못 만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느 한계까지 가고는 성장이라는 게 없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한국 GDP가 성장하려면 무조건 수출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도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인구가 14억이라도 머리수로 보는 게 아니라 소비를 할 수 있냐를 봐야 돼요. 월 소득이 20만 밖에 안 되는 인구가 6억 명인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14억이라고, 이야, 우리가 이런 거 하나씩만 팔아도 얼마 파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인구가 많은 게 중요한 아니고, 소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가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중산층이 많냐를 봐야 돼요. 그래서 건전한 경제는 이렇게 타원형이라 하잖아요. 잘 사는 사람이 요만큼 못 사는 사람이 없고, 여기가 이래, 중산층이 더 탄탄해야 이 나라 경제가 이렇게 소비가 보장이 되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은 이게 어떻게 돼야죠? 여기 부자가 요만큼 있고 중산층이 이렇게 하고 밑이가 이렇게 돈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죠. 그러면 이 경제는 가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소비가 안 된다. 첫째. 그러면 소비 안 되면 누가 해줘? 밖에 사람들과 소비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수출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성장은 GDP가 지금 세계 2위까지 왔잖아요. 2010년 이전에는 10% 이상씩 성장했어요. 그게 중국 사람들이 소비해서 그렇게 간 게 절대 아니고 중국 사람들은 생산만 하고 월급만 벌었고 소비로 성장시킨 게 아니고 주로 수출을 한 거죠. 그 소비를 누가 해줬냐? 유럽하고 미국이 해준 거죠. 그래서 미국과 유럽은 다 아웃소싱이 됐고 그래서 얘네 소비해주고 중국은 수출해서 달러를 번 거죠. 그래서 그 달러가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국은 돈을 위안화로 어떻게 약간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똑같아요. 돈을 한국은행도 똑같아. 돈을 마음대로 못 찍어내요. 돈을 마음대로 찍어내면 어떻게 돼요? 거기 프린터 기계 막 돌리면 인플레이션 폭발해서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똑같아요. 돈을 못 찍어 만드니까 항상 담보 자산을 가지고 찍어내야 돼요. 근데 그 담보를 뭐로 잡냐가 중요해요. 근데 중국은 담보 잡힐 게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산이 없었잖아요.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쭉 설명하면서 오늘 경제를 보는 거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못 사는 나라에 저게 뭘로 담보로 잡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한 게 뭐냐면 수출하잖아요. 달러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법으로 정해서 외환관리법 정해서 달러를 받았잖아요. 수출 기업이. 그 달러를 무조건 위안화로 대환해야 돼요. 개인이나 기업이 달러를 못 갖게 했어요. 그러면 그 달러는 다 중앙은행에 있고 어떻게 돼요? 그 위안화가 풀릴 거 아니에요. 그만큼 찍어내는 거죠. 돈이 달러 얼마 들어오면 무조건 우리가 위안화를 대환해줘야 되니까 그만큼 돈이 위안화를, 얘가 실제는 위안화 신용이 달러 담보였던 거예요. 달러 담보였는데 그게 언제까지 왔냐면 2010년, 2008년 정확하게 금융위기 이전까지였어요. 그래서 2008년 이전에 위안화는 정확하게 달러에 폐기됐다 보면 돼요. 그래서 그때 1달러 대비 8위안이었어요. 딱 정해졌어요. 환율이 그냥 계속 10년 동안 한 8위안이었어요. 딱 정해졌어요. 그거 폐거해놨어. 지금 홍콩이 그렇거든. 달러에다 딱 폐거해놨어. 미국이 풀면 중국도 풀리는 거죠. 미국이 수축해 가면 중국도 수축이 되고 이렇게 실제 단독적 통화 정책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가 미국이 금융위기 파오는 거예요. 미국이 무너진 거죠. 그때. 그다음 이렇게 중국이 그 중앙은행이 다 갖고 있던 외환보유액 다 달러로 돼 있잖아요. 왜냐면 기업이나 개인들 거 다 자기가 대환시켜서 가져갔잖아. 달러 지금 갖고 있는데 그 달러로 어떻게 갖고 있으면 돈이 값이 없으니까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그 달러 외환보유액에서 그 달러 중앙은행, 중국 인민은행이 어떻게 했냐면 중국 인민은행 그동안 갔다가 미국 금융시장 가서 미국 국채 산 거예요. 근데 금융위기가 빵 터졌어. 그 국채들이 다 종이 조각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그게 표면 금리가 5%였는데 지금 막 그게 5% 받아봤자 인플레이션이 20% 이렇게 되면 그게 가치가 없는 종이 조각 돼버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중국 국민들이 그렇게 밤잠을 일정하면서 양말을 수출해가지고 번 달러가 하루아침에 중앙은행이 운영을 잘못했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야, 중국도 이유가 있었네요. 예. 그래서 2009년에, 정확하게 2009년에 중국이 뭘 선포하냐면 위안화 국제화를 선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위안화 국제화라는 게 쉬운 말로 하면, 야, 이제 우리는 무역 결제할 때 이제 달러로만 안 할 거야. 무역 결제할 때 위안화로도 결제할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누가 위안화를 써요? 우리, 예를 들면, 한국 삼성전자하고 중국 기업이 반도체 거래하는데 삼성전자한테 위안화 주고 삼성전자 위안화 받겠어요? 안 받지? 누가 받겠어요? 위안화 신용 안 믿지? 처음에는 안 먹혔죠. 그러다가 중국이 시장이 막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국이 바이오 역할 하잖아요. 주로 원유도 수입하고 철광석도 호주에서 수입하고 막 큰 손인 거예요. 중국이 엄청 큰 손이니까 큰 시장이 되니까 중국 힘이 세지는 거지. 이 바겐 파워가 있는 게 그래서 호주한테 야 우리 철광석 수입해서 달러 일부분을 위안화로 결제해. 그다음 이란한테 미국하고 관계 나쁜 애들한테는 미국하고 관계 나쁘니까 달러 못 쓰잖아. 이게 야 이란한테 원유 수입할 때 위안화로 결제해. 러시아하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관계 나쁜 애들하고 할 때 다 위안화로 결제하게 하는 거죠. 그게 위안화가 이렇게 국제 결제에서 쓰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 아세요? 위안화 결제 비중이 엔화로 초과했어요. 국제결제에서. 그게 순수하게 그 능력이 어디서 오냐면 중시장이 크니까.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시장을 잃으니까. 그러니까 중국 파워가 막 올라간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국이 우습게 보다가 야 이게 고쳐볼 일이 아니네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부터 본격 때리기 시작하죠. 와 이거 어제는 생산도 다 빼앗겨. 다 중국에 다 빼앗겨. 근데 기술도 막 치고 올라와. 근데 어제는 통화도 국제 통화를 하겠다니 드디어 중국이 2016년에 위안화가 IMF의 SDR 통화로 등록이 됩니다. SDR 통화로 등록되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위안 보유할 때 그 SDR 비중만큼 위안화를 갖고 있어야 돼요. 중앙은행에서. 그러니까 진짜 국제 통화가 된 거예요. 리저브 통화로. 그러니까 미국이 그 전기차 어서 막 중국 전기차가 막 세상을 호령해요. 그리고 생산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게 공급망이 완비해. 모든 게 이게 그러니까 중국 어서 큰일 났네라고 본격 때리기 시작하고 이걸 주목한 게 처음에는 오바마, 그 다음에 트럼프, 지금 바이든 뭐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중국이 그 다음에 폐기한 게 달러가 우선 없어졌잖아요. 그게 뭘로 폐기해야지? 없어진 거예요. 위안화 그냥 종이 돈인 거예요. 아무것도 그 담보하는 게 없는 게. 그러면 위안화는 지금 이제 그 달러는 앞으로 반도체 칩이 이렇게 담보 자산. 그러면 위안화는 뭐가 담보될까요? 위안화는 없는 거예요. 순수 종이 돈인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왜 위안화를 결제하지? 순수 중국에 대해 베팅한 거예요. 중국이란 나라에 아무것도 담보한 게 없어 위안화는 사실은. 근데 그럼 유일하게 담보가 있냐? 그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도 없어 보기. 그러면 중국이 뭘 갖고 있냐를 자산을 다 뒤집어서 봐야 되는 거지. 우리가 누가 나한테 제가 돈 빌려가서 안 갚겠대. 그럼 어떻게 해? 가서 걔네 집 자산 뒤지는 거지. 어디에 금북치도 나오냐? 어디에 뭐 비싼 금팔찌도 나오냐? 어디에 뭔가 비싼 뭔가 있는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위안화를 결제했는데 위안화가 자산이 가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 위안화 채권을 샀는데 안 갚겠대. 그러면 중국을 뒤집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게 위안부 이게 중국이 4조 달러 일단 있어요. 중국에서 금을 엄청 사들이고 있어요. 그거 아시죠? 금 가격이 왜 이렇게 폭발 올라간지 알아요? 다 중국이 이제 중국이 전 세계 금을 싹. 그럼 위안화가 어느 순간 알아서 한번 가정 전 세계 금이 다 중국에 가 있어요. 그럼 위안화는 국제화 노력을 안 해도 국제화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옛날 과거에 미국이 한 70% 갖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한 거잖아요. 지금 중국이 계속 사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안화는 사실은 그러니까 그다음에 지금부터 내가 지금부터 중국 경제의 핵심이 나와요. 자, 그래서 위안화는 어제는 아무것도 담보 없이 발행이 되니까 종이 짱인 거예요, 그냥. 근데 발행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돈이, 발행된 돈이 다 물건에 가서 가격으로 되면 폭발 인플레이션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중국에서 돈을 어떻게 발행했냐면, 그 다음 부동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후에 발행한 돈이 시장에 흘렸는데, 그게 정확하게 중국이 4조 위안을 풉니다. 그게 언제냐면 2008년 금융위기 빵 터지면서 전 세계가 경제가 다 죽게 생겼어요. 중국도 당연히 죽겠죠. 수출 주도형 경제였으니까.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은행이 다 죽으면 안 되니까 돈 4조 위안을 풉니다. 이 4조 위안을.
근데 달러에 폐기된 위안화가 달러가 우선은 종이 됐으니까 이 사조 위안이 비행기에서 돈을 뿌리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냥 헬리콥터에서 돈 뿌려도 그냥 뿌려진 거지. 그럼 이 돈이 그냥 막 세상에 뿌려진 거예요. 그럼 이 돈이 어디 가냐? 그때는 금융위기 때잖아요. 경제가 다 지금처럼 안 좋은 거예요. 다, 그러면 아까 그 논리가 또 통하는 거지. 개인하고 기업이 투자해요, 안 해요? 안 하지. 그 사조위안은 뿌려졌어. 하늘에서 땅 뿌려졌는데 기업하고 개인은 소비도 안 하고 투자도 안 해. 그럼 그 돈이 어떻게 가야 돼요? 그럼 어디가? 그럼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냐면, 그럼 정부에서 돌려야 될 거 아니야. 항상 주체가 세계니까. 그럼 정부에서 그 돈 돌려야 되니까 뭐 했죠? 인프라 투자, 인프라. 지하철 뚫고 길을 닦고 하면서 중국 정부가, 지방 정부가 그냥 어마어마한 인프라 투자한 게 그때부터입니다. 근데 그 돈이 부족하니까 또 사조 위안을 8조. 돈이 한 10조 넘게 풀렸어요. 그 돈들이 다 인프라, 이런 건설업에 가니까 인프라 갔다는 게 뭐예요? 토지 가격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냥 토지 가격 올라가니까 집을 산 사람들이 돈을 번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왕 씨가 나보다 못 살았는데 어느 순간 집이 1억짜리 샀는데 10억이 됐어. 와, 나는 내 월급으로 평생 저축해도 10억을 못 벌어. 근데 쟤는 나보다 못했는데, 분명히 못했는데 집을 사는 바람에 순식간에 부자가 돼서 나타나서. 그게 1차 설리로 그 소문이 퍼지면 어떻게 돼요? 나도 사야지. 나도 사야지. 그 다음에 돈을 갖다가 막 대출하는 거지. 은행 가서. 그게 아까 주택담보대출, 중국도 MBS 대출한 거죠. 그 돈을 갖다가 집 샀지. 샀는데 5배가 올랐어. 그 또 팔고 또 대출해. 그럼 또 대출, 또 그게 10배 올랐어. 이러면서 부동산이 소비자들이 부동산 시장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찍어내는 역할을 한 거죠.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올해 1억 원 집이었는데 5억 원 가격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1억 원이 때는 은행 가서 담보하면 5천만 밖에 시장이 안 풀리잖아요. 5천만만에 대출해 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5억 원짜리로 돼버리면 은행에서 2억 5천 대출하니까 시중에 돈이 2억 5천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60억이 됐으면 30억이, 그러니까 중국은 화폐 발행을 누가 했냐면 부동산이 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2008년 이후로는 중국이 화폐 발행, 그전에는 외환보유액이 했는데 수출이 많이 되면 중국에 돈이 많이 찍어내고 이랬는데 그 후부터는 부동산이. 그러니까 부동산이 아까 미국 주식시장이 절대 지지 않는 게임인 것처럼 중국 부동산이 절대 지지 않는 게임이었던 거예요. 막. 근데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중국 부동산이 제가 가격 비교한 데이터 좀 바로 확 가. 중국의 부동산 가치가 60조 달러. 아까 제가 GDP 말했죠. 미국이 27조 달러, 중국은 17조 달러. 근데 중국 부동산 가치가 60조 달러. 미국이 GDP가 27조 하는 나라 미국 그 부동산 가치가 30조 안 돼요. 30조 안 되거든요. 아시겠죠? 미국이 생산을 27조 하는 나라가 부동산 가치가 30조 안 되는데 17조밖에 안 하는 중국이 부동산 가치가 60조 달러예요. 답이 오죠? 60조 달러만큼 돈이 풀렸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17조 우리가 뺍시다. 그리고 적어도 30조는 그냥 풀린 거예요. 그냥 낙하산에서 그냥 풀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가격이 여기 와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또 중국 정부가 또 여러 가지 정책하면서 소비자들이 부동산을 안 사. 그리고 고령화야. 그리고 애 하나밖에 안 낳아. 이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다가 이게 수요 공급에서 안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 이 폭탄을 계속 미국 주식시장처럼, 미국 주식시장은 달러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계속 와 사주잖아요. 이렇게. 근데 중국은 아니잖아요. 기초통화 국가가. 빠져나간다고 네. 하잖아요. 중국은 기초통화 국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들어와서 막 위안화 국제화 만약에 잘 됐으면 이란이나 러시아에서 위안화 들고 와서 중국 부동산 사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래서 중국이 노력한 게 뭐냐면 중동 오일머니 국가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가서 마케팅 하는 거지. 그래서 중국이 막 떨어질 때 오일머니 좀 들어왔어요. 중국과 부동산 사는 거예요. 그 헝다 있잖아요. 헝다 실주는 그 중동에 팔린 거예요. 그 뒤에 지분이 와서 폭탄을 누가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근데 미국은 달러 기축통화니까 알아서 누가 사가는데 중국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딱 있는데 만약에 그게 아예 시장에 맡겨버리면 그게 60조가 바로 30조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냥 그걸 중국발 금융위기라고 합니다. 제가 2015년에 책도 썼고 논문 발표도 했어요. 이거. 제가 2015년에 보니까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폭탄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가 어떻게 해요? 부동산 사라고 막 난리 난 거예요. 그냥
막 대학생들, 농촌에 있는 사람들 막 집을 2개 사면 막 어떤 데는 하나 사면 막 집이 1+1이에요. 집이 1+1. 여러분 왜 1+1인지 알아요? 이게 시장이 중국 정부가 이 가격을 마음대로 못 떨어뜨리게 해요. 왜냐면 마음대로 떨어뜨리면 예를 들면 내가 집을 투자를 막 어디서 막 10개, 20개 했어요. 우리가 부동산 거지라고 해요. 자산은 20개 집이 있는데 내가 거지인 거야. 돈 쓸 돈이 없는 거. 이런 거지를 부동산 거지라고 해요. 그게 뭐 어떻게 해? 집을 빨리 팔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뭐 집을 가장 빨리 파는 방법은 뭐예요? 50%로 하면 팔리는데 못 팔게 하는 거예요. 못 팔게. 그러니까 내가 막 클로징하고 나올래도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난 돈이 없어. 그 부동산 거지인 거예요. 막 나한테 와 돈 빌려래. 돈을 집은 막 20개씩 갖고 있는 사람이 미국 중국에 그 부동산 거지잖아요. 근데 왜 못 팔게? 못 팔게 해요? 한 번에 팔면 무너지니까. 다 파는 거죠, 연쇄적으로. 네, 다 파는 거지. 그래 뭐 중국 경제가 팍 무너지니까 연착륙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스무스하게. 그래서 이번에 지금 여기 질문에 나온 것처럼 왜 돈을 풀었겠어요? 왜 금리를 내렸겠어요? 중국 지준율 인하도 했고 금리도 지준율 인하하면 한 1조 위안이 풀렸고 한국 돈으로 한 거의 뭐 190조 넘어되죠. 그리고 주식상에도 지금 5천억 위안 풀었고 왜 주식상에 돈 풀었게? 중국 주식상 난리 난 거 알죠? 이게 진짜 재밌어요. 그 레오 달리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학자인데 레오 달리오가 이런 말해서 이거는 전 세계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주식상이 여러분 가서 보세요. 중국이 최고 주식사 주가 지수가 2007년에 6,000포인트 간 적이 있어요. 최고. 2007년에 최고치를 찍습니다. 그때 중국에서 정말 좋았어. 그리고 계속 떨어. 2007년이면 지금 몇 년 걸렸죠? 17년 넘어 걸렸죠. 네, 17년이네요. 네. 주식상이 이렇게 쫙. 중간에 조금 2015년에 올라가는 것 같은 게 또 이렇게 쫙. 근데 요즘에 3일 만에 지금 6,000까지는 안 갔는데 2015년 기준으로 해도 2015년에 한 3,000 몇 포인트인데 그럼 지금 거의 10년 흘렀잖아요. 3일 만에 10년 거 다 회복했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한 10년 동안 이러고 가다가 이래. 막 너덜너덜한 배추 있죠. 주식상이 너덜너덜한 배추처럼 막 이렇게 힘 못 쓰고 가다가 3일 동안에 마약을 맞은 것처럼 사람 마약 맞으면 막 흥분하잖아요. 막 힘이 평소에 불로장생 그거 약초 구했나 보다. 마약 하는 사람 평소에 이러고 있잖아요. 아시죠? 마약 하는 사람 평소에 이러고 있어요. 마약 안 먹으면. 근데 마약만 따놓으면 막 이러고 다니잖아요. 그처럼 중국 시장이 막 이러고 있다가 마약 맞은 것처럼 3일 만에 팍 회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오 달리오가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다. 그것도 다 연착륙을 위한. 그렇죠. 근데 왜 그랬겠어요? 이게 연착시키면 기업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업이, 이러면 헝다 같은 게 기업이 주가가 옛날에 100원 하던 게 지금 10원 돼서 그 기업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돈이 없을 때 주식시장에 발행할 수 있잖아요. 상장회사는. 근데 100원짜리 주식이 10원에 발행해봤자 내 부채를 해결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주식시장이 100원짜리 주식이 만약에 80원에 발행해도 내가 그 부채나 이런 거 조달해서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국유기업들이 주가를 올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읽으면 주식시장에서 100% 돈 법니다. 그럼 이게 중국 정부가 언제까지 이번에 9월 26일부터 이 중국 주식시장은 9월 26일부터 오늘 7일입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사실 9월 30일, 10월 1일 국경절이어서 중국 시장이 멈췄거든요. 그 3일 동안 이렇게 올랐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 주식시장에 투자해야 되냐는 뭘 읽어야 돼요? 중국 정부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앞에서 미국 경제 보여주고 중국 경제 이렇게 말해주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한 나라 경제가 어떻게 가는지를. 한국 경제 똑같습니다. 어느 나라나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돈을 뭐 1조 풀었다. 예를 들면 이번에 그 금리를 한 0.5% 다운시켰잖아요. 그러면 대출 이자를 중국 그 소비자들이 예를 들면 내 100만 위안짜리 집을 샀다 이러면 100만 위안 한국 돈으로 한국에서 한 2억 원 집을 산 거예요. 2억 원짜리 집, 한국 돈으로 2억 원짜리 집을 샀다. 한 30년 대출했다. 예를 들면 우리가 30년 대출했다면 이번에 0.5% 대출 인하를 해주면 한 집당, 한 가구당 대출 이자를 200위안을 전략할 수가 있어. 200위안 한국 돈으로 4만 원. 한국 돈 한 4만 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그 정도예요. 그럼 내가 4만 위안 이자를 덜 내면 내가 소비가 올라갈까?
올라갈까요? 아, 이거 잘 모르겠네요. 소비라는 건 아까 말했죠. 소비하고 생산자는 뭘 보고 내가 소비를 해요. 여러분 밖에 나가 10번 먹을 거 왜 한 번으로 줄여요? 앞으로 내 돈 벌 수 있다는 확신이 안 드는 거죠. 그럼 내가 소비를 줄이는. 근데 갑자기 정부에서 이자를 니 매월 한 200위안 적게 내도 돼. 이러면 4만 위안 한국 돈으로 4만 원. 그럼 4만 원 냈지만 사 먹을까? 가서 소비할까요? 4만 원하러 3만 원이잖아요. 그중에 한 2만 원은 한 끼를 더 먹겠지. 그냥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중국 경제 본질 아시겠죠? 왜 중국은 부동산 경제, 미국은 주식, 국채 연결돼 있어요. 예, 아시겠죠? 미국 부채. 그래서 이러면 여러분들 경제가 확 보일 겁니다. 예, 이런 거 아시고 주식시장 투자를 하셔야 돼요. 억지로 이렇게 숫자를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의구심이 충분히 들 수 있는 그런 수치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개선이 돼야 네. 이제 사실 경제는 쉽니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제대로 궤도에 오른 것 같다. 이런 거를 줘야 되는데 아직은 거기까지 못 와 있는 것 같고 못 와 있는 거에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내수인데 네. 내수의 핵심은 부동산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부동산이 뭐 중국 경제 25%를 차지하고 있고 그 관련 부동산업 종사자들이 전체 취업 인구의 거의 40%에 육박한다. 뭐 이런 통계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중국 정부도 과거와 같은 부동산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하는 거는 안 맞는다고 이미 생각을 해서 거기에 한 발 물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도 줄고 그러니까 집이 지금 많잖아요. 사실은 나쁜 집에 살아서 그렇지 빈집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걸 살 수 있는 여력이라든가 우리가 어차피 집을 사는 거는 내가 이걸 사면 내가 또 승진을 할 거고 우리 사업이 확장될 거고 이런 기대 심리를 가지고 대출도 받고 이래서 사잖아요. 네. 그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사고 있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그러면은 디플레이션의 심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더 떨어질 거야. 그럼 더 떨어질 때까지 안 산단 말이죠. 그러면 그냥 잠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으로 치면 자본 잠식이 계속 되는 형태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고 그럼 이 부분을 만회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거를 지금 당장 한 번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하고 싶지만 또 그런 여력이 되는지 모르지만 했는데 안 되면 그때는 이제 그 다음 카드가 없어요. 그렇죠? 뭐 돈을 예를 들어서 900조, 800조를 썼다. 근데 효과가 안 나타나면 그 다음 카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자체 조정을 일정 부분 하도록 놔두고 다른 분야 말씀드린 대로 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과학기술 분야라든가 이런 데다 좀 초점을 맞춰보자. 아마 이제 방향을 그렇게 설정한 것 같습니다. 그 중국이 보통 그 중산층이 한 4억 명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산층의 주요 자산이 부동산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됩니다. 거의 80% 정도 됩니다. 이 거기도 중산층이요? 예. 왜냐하면 중산층이 4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뭐 달라요. 뭐 1억 5천만이다, 2억이다. 근데 14억 인구가 4억이 중산층이면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뭐 중산층의 기준이 뭐 UN 기준도 있고 다 다르고 또 중국의 기준도 다 다르지만 어쨌든 가처분 소득을 가지고 이런 다른 그 소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던 사람들이 그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가 안 되니까 잠겨 있던 돈들이 현금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쓰는 거죠, 뭐. 그러니까 돈이 생기면 대출 갚고 지갑을 닫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현금 보유를 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죠. 집값은 좀 오르면 날 텐데 집값은 안 오르고. 그렇죠. 집값이 오르고 또 중요하지만 경기가 활성화되면 사고 팔고라는 게 일어나니까 예를 들어서 좀 비싸게 팔고 없으면 좀 작은 집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런 자체가 지금 막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런 도시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일정한 그 소득을 그래도 고소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마저도 지금 이제 이 경기 기대 심리가 바닥이니까 돈을 안 쓰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통계적으로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뭐
중진국 단계, 선진국도 그렇지만 한 18%에서 20% 정도가 적정 저축률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국은 무려 45%대의 저축률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축을 한다라는 거는 은행에 뭐 들어있을 수도 있고, 그럼 은행이 자본이 있잖아요. 그럼 대출을 해야 되는데, 그럼 또 부동산 살 사람들이 대출을 하거나 기업 투자를 확장하려는 기업들이 대출을 해가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미래에 대한 희망이 크게 없다 보니까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그 투자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돈이 있는데 갈 데가 부동산하고 주식시장밖에 없다 하는 것처럼. 그런데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둘 다 거품이고 막아놓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금리 조금 내리고 뭐 요런 정도 LPR 내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한다 그래서 이 정부 정책을 믿고 그럼 내가 집을 사야겠다라고 하기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안 되면 중국 경제는 희망이 없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정책이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정책이 자리를 잡으면 분명히 다른 분야로 갈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을 못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국이 과거와 같은 부동산 토지를 통해서 재정을 확보하고 지방정부의 재정으로 쓰고 하는 이런 것들은 조금 한 발 뒤로 물러나서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새로운 분야의 어떤 그 소득권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분야를 만드는 쪽으로 중국이 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맥락에서 삼중전에서 첨단 기술이나 과학 기술 그렇죠. 쪽으로 좀 계속 그걸 거죠.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서 돈을 벌고 국민들이 좀 부유해지면 부동산으로 다시 돈이 갈 수 근데 있게. 이제 그 문제가 이게 그런 첨단 기술이 갑자기 돈이 생기거나 그런 게 시간이 아니고, 오래 그리고 걸리는. 뭐 아시다시피 중국이 첨단 기술 국가는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과 민간의 수요가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그런 기업들이 많이 생겨야 되고, 그럼 이제 해외 투자도 들어와야 돼요. 첨단 기업이 들어와야 되고, 중국도 그런 기업을 세워야 되고, 그래서 그 중국에 뭐 올해 8월에만 해도 1179만의 대졸자가 있는데 이 대졸자들이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뭐 발표는 안 하지만 거의 취업률이 반도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 친구들은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분명히 돈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 외환보유고도 한 3조 3천억 달러 정도 되니까 수출이 또 아주 안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 돈을 과연 한 번에 이렇게 그 뭐 특정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서 쏟아 부었을 때 효과가 나타나면 부양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다음 카드가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죠. 많은 경제학자들은 일단 그렇게 해서 경기를 살려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중국 정부는 그거를 굉장히 지금 주저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죠. 약간 극단적인 케이스 같긴 한데 중국 시골 그 말단 공무원 선발에 있어서 미국 스탠퍼드 박사생이 지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왕홍이라고 그 중국의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그렇죠. 요즘 이렇게 많이 대두되는 이유가 이제 취업난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방송 쪽으로 이제 진입장벽이 좀 낮다 보니까 그렇게 도전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 사실은 이제 취업이 너무 어렵고 실제로는 공무원이 굉장히 안정적이잖아요. 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당연히 내가 배웠으니까 첨단 기술, 자기가 할 수 있는 첨단 분야를 쓸 수 있는 데로 가는 게 첫 번째인데 그런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찾을 수 있는 게 안정적 일자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국에서 가장 쉽게 지금 취업할 수 있는 게 택배입니다. 중국도 이런 그 택배가 굉장히 발달해 있거든요. 도어투도어 서비스가. 그러면 이 올해 신규 택배 인구의 한 40%가 대졸자라는 거 아니에요. 뭐 일부는 뭐 70%가 대졸자자. 그러니까 자기네가 배운 거를 전혀 그 정도의 학력 수준이 필요 없는 업종에 과도하게 투입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가끔 그런 걸 보면 택배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오토바이는 네가 사야 된다. 택배 회사에서 취직시키면서 네, 회사가 갑이 된 거군요. 그렇죠. 이제 거꾸로 간 거죠. 그러면서 뭐 한 달에 얼마씩 할부를 와. 내가 오토바이 네가 돈이 없을 테니까 내가 사줄 테니까 그러나 네 거다. 그럼 네가 이거를 할부금을 내고 해라. 그러니까 할부금 갚고 뭐 이게 하다 보면은 아주 또 초저임 업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라도 하겠다는 사람들이 넘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문제냐면 취업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핵심적인 거는 이런 고학력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못 찾고 있으면 그 사회가 활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낭비잖아요. 그 친구들을 못 쓰고 있다라는 게 고등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구조적으로 방향성을 잡아서 해결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작년 리오프닝 할 때는 1년이니까 뭐 그렇게 과도기를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도 지금 벌써 9월이 됐는데도 이게 좀 뭐 이렇게 개선의 조짐이 별로 안 보이니까 그 중국 내부의 경제학자들도 그렇고 이제 외부에서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고 장기 침체의 길로 갈 수도 있다. 뭐 이러면서 뭐 일본처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사실은 일본은 선진국 단계에 가서 그런 거지만 중국은 좀 올라가다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크게 좌절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갖고 있는 여전히 지금 13년째 세계 제조업 1위 국가입니다. 어쨌든 전 세계 제조업의 31%를 책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기초가 없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정한 정책적 전환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반등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진핑 정책에 대해서 그 개선, 그 다음에 빨리 이 지금까지의 했던 것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를 100% 인정하기는 어렵겠지만 다른 형태로 좀 이 새로운 정책으로 이거를 끌고 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시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일본 같은 경우는 한 5만 불까지 찍었다가 3만 5천 불 정도가 됐다고 하는데 중국은 아직 10,000불대 아닌가요? 12,800불 정도입니다. 그럼 약간 중진국의 함정. 중진국에 막 들어갔고 중진국 함정에 걸린 거죠. 이거는 이제 시진핑도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 중국은 여러 가지 위기가 있는데 이제 중진국 함정도 있고 그 다음에 투키디데스의 함정도 있고 중국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거 이제 후발 강대국이 선발 강대국과 충돌이 불가피하다. 우리는 미국을 쫓아가고 있고 우리가 계속 쫓아가니까 미중 충돌이 불가피한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하는 게 이제 회색 코뿔소라는 거 있잖아요. 그 그레이 라이너라고 그러죠. 이미 위기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위기가 실제로 터진 경우. 그러니까 중국의 뭐 지방정부 재정 적자가 얼마고 뭐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거 다 알잖아요. 그림자 금융 때문에 뭐 곤란을 겪고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코로나 팬데믹 그다음에 이 회복 과정을 겪으면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지방정부 그 재정이 한 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한 40% 정도가 토지 매각을 통해서 그 돈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더 짓자는 데도 없고 그럼 토지 매각이 안 되니까 자금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럼 지방정부 재정이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한 80% 지방정부가 거의 디폴트의 위기에 몰려 있다. 그러면 이 지방정부들은 중앙정부가 돈을 조달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너무 많은 데서 공백이 생기고 구멍이 나다 보니까 중국 정부도 일률적으로 다 해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지방정부의 지방 공무원들이 뭐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회색 코뿔소가 있는데 우리가 잘 통제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통제 범위에 있다라고 계속 얘기하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온 거죠.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보통 중진국 함정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까지는 노동 요소의 투입을 통해서 끌어올렸는데 그 다음 단계를 가려면
이제 뭐 과학기술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새로 보완이 돼야 되는데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노동 요소를 많이 투입을 해서 효율보다는 그 산출을 많이 이끌어내서 파이를 키워왔던 게 이제 중국의 발전 방식인데 네. 이렇게 계속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기술 경쟁 시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그럼 이런 문제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할까에 대한 뾰족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를 가기 위해서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이 단계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국은 거의 유일하게 이 단계를 넘어선 나라예요. 국제적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죠. 국가로 12개 나라밖에 인정을 못 받고 있는 타이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대만도 이 단계를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산업화와 민주화 뭐 이런 거를 동시에 이룬 실질적으로 유의한 케이스죠. 유의한 케이스. 그러니까 이런 걸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14억 인구를 이끌고 지금까지 굉장히 잘해왔지만 이걸 넘어가는 게 과연 쉬울까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의문을 표명했던 거고 중국은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마라. 계속. 그게 이제 중국 경제 광명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 경제의 앞날이 밝은데 왜 분석가들이나 이런 데서 다 중국 경제 망한다고 그러느냐. 그런 말을 못하게 했잖아요. 그 GDP가 못 따라오니까 GDP 만능론이라는 게 있어요. GDP가 몇 프로 올라가서 중국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 시진핑은 이것도 싫어합니다. 질적 성장이 중요한 거지. 그 GDP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나온 게 신질 생산력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품질 생산력. 그러니까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품질 위주의 경쟁을 하지 않으면 중국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게 선언적 의미로는 굉장히 좋은데 그거를 이제 바치려면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시진핑이 이런 이야기들을 중국 청년들에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상산하양이라고 시골로 가서 일하라고 뭐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라고 하는데 큰 반발을 일으킬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게 일종의 라떼는 말이야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예전에 문화대혁명 시기에 지식 청년들이 있어요. 지식 청년들이라는 거는 이제 고등학교 뭐 이상 이렇게 학교 다니는 청년들이 마오쩌둥의 사회주의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이거는 제대로 된 사회주의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뭐 두 가지 목표가 있었겠죠. 이제 하나는 사회주의의 교화, 하나는 농촌 생산력 향상. 이 두 가지를 목표를 가지고 이제 청년들을 산으로 보내고 하향, 지방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지와 지방으로 보내서 경제 활동에 종사하게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그게 문화대혁명 시기니까 1966년부터 76년까지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몇십 년 전, 40년 전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일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시진핑은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지방에 가서 벽돌 공장도 하고 뭐 이런 지방에 가가지고 기업도 일구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지금 현대 적인 공부를 한 소위 고등교육을 받은 친구들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왜 지방에 가서 그걸 하느냐. 내가 여기 그런 거 안 하려고 여기 와서 베이징, 상하이에 와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러니까 안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시대착오적인 방식으로 이 실업률을 탈피하려고 한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시대착오적인 방식으로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공산당 위주의 사회주의 현대화, 사회주의적 방식으로 현대화를 하겠다라는 집단성, 이거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공동부유예요. 공동으로 다 같이 잘 살자. 좋은 말이죠. 근데 이 공동부유의 핵심은 뭐냐 하면 파이를 키워서 나눠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파이가 안 커지잖아요. 그럼 가진 것들을 다시 모아서 재분배하는 형태로 자꾸 가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발이 나죠.
그러면 중국 경제에서 그동안 좀 제대로 기능하고 이랬던 데가 소위 민영 기업들이란 말이에요. 잘 아시는 알리바바나 텐센트나 이런 데가 결국은 중국 경제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빅테크 기업을 자꾸 제약을 하고 이런 현상으로 일어나니까 이 빅테크 기업들은 공산당의 눈밖에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고, 국유기업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경쟁력이 좀 약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게 지금 공동부유가 지금 애매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공동부유는 2016년부터 외쳤고요. 2017년 19차 당대회, 2022년 20차 당대회 이렇게 건너오면서 그 기간 동안 굉장히 강조됐던 거예요. 근데 20차 당대회 때부터 살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실질적으로 공동부유를 재화의 창출을 통해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공동부유란 말을 공식적으로 거의 쓰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쓰지 않지만 여전히 사회주의성, 다 같이 잘 사는, 뭐 이거는 잘못된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시진핑이라는 중국의 지도자가 강조했던 공동부유라는 거 말 자체는 약간 지금 덜 사용하는 그런 말이 됐다. 이거는 아주 속된 말로 표현하면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한 거죠. 그죠? 그런데 시진핑이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시진핑 지도부가.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런 정책을 해왔으니까. 그게 잘못됐으면 그것 때문에 한 정책들도 문제가 있다라는 걸 시인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지금까지 해온 여러 가지 정책이나 조치들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진핑을 비롯한 시진핑 지도부가 새로운 경제 정책이나 이런 걸 내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다. 거기에 미국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고 이제 이런 거가 있으니까 국내 외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지금 봉착해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 중국의 핵심 도시라 할 수 있는 상하이나 베이징도 그러한지 궁금한데 베이징도 재정적으로 좀 넉넉하지가 않은 게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 중국에는 이제 31개 성시가 있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성급인데 22개 성, 5개 자치구, 4개 직할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베이징, 상하이, 천진, 티엔진, 중경 이런 데가 다 이제 직할시예요. 그게 이제 성급시인데 그 밑에 이제 또 지방시가 많이 있죠. 특히 베이징은 중국의 정치 도시로서 상징성이 있는 거고 상하이는 중국의 경제 도시로서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정치 도시는 재화의 창출이나 이런 게 상대적으로 적죠. 그러나 중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지난번에 통계를 보니까 지방정부 중에 흑자를 기록한 데가 상하이밖에 없어요. 그 흑자라는 거는 뭐냐면 재정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으면 적자잖아요. 그럼 재정 수입이 더 많아야 되는데 이 지방정부의 재정 수입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뭐 부동산 토지 매각 자금이라든가 이런 거여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지출은 또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살아야 가야 되는 뭐 공공재를 공급을 해야 되니까 지방정부가. 그래서 지금 이제 걱정인 거는 그런 도시들을 우리가 일선 도시라고 얘기하거든요. 중국에서 그 인구 1000만 정도 되는 도시들을 이제 일선 도시라고 하고 한 뭐 700만, 800만 되는 도시를 이선 도시라고 하는데 이런 일선 도시들마저 이 재정의 압박에 시달리면 그 밑에 있는 2선 도시, 3선 도시들은 더 어려울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중국은 중앙정부가 다 이렇게 자금도 조달해주고 이제 보호해주고 하지만 일본의 지자체들은 파산한 데가 많잖아요. 돈이 없으면 파산하는 거죠. 중국도 그런 경우들이 이제 일부 지역에서 생기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 운항을 9시까지만 한다든가.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공공재를 해야 되는데 물도 뭐 정해진 시간에 공급을 한다든가. 우리도 다 그랬습니다. 전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데까지 이렇게 오면 이게 이제 민생 경제가 어려워지면
정권은 항상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러니까 지금 중국 공산당, 그다음에 중국 정부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민심의 이반이거든요. 이게 잘못되면 사회 불안으로 이어지고, 사회 불안으로 이어지면 이 공산당 통치의 정통성과 합법성도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지러워지는 거죠. 어지러워지면 중국이 할 수 있는 건 또 강압적 수단으로 누르는 거고, 그러면은 그게 또 안에서는 골물 거고, 빨리 재궤도에 오르지 않으면 국가적 단합력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지금 현 중국 정부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만약에 2012년도에 그 시진핑 같은 리더십이 나오지 않고요. 그 전에 뭐 후진타오나 장쩌민이나 덩샤오핑 같은 그런 리더십, 좀 온건한 리더십이라 할까요? 그런 쪽이 좀 나왔으면 이런 그 미국과 서방 세계력들이 조금 더 이렇게 뭐 파트너십에서 힘을 나눈다거나 뭐 이런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었을까요? 그 사실 역사에는 가정이 없기 네.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시진핑이 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좀 논리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이 중국 사회주의의 사회주의성을 강조하면서 사회주의 국가, 그 이론적인 사회주의 국가, 공유제가 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뭐 전원 취업이 되고 막 이런 이론적인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사회주의가 못 사는 사회주의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덩샤오핑이라는 사람이 이거는 사회주의가 아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라는 건 원래 자본주의 단계를 거쳐서 오는 거고, 그 이유는 자본주의의 최대 생산력을 가지고 사회주의를 가야 되는데, 이 지구상에 있는 사회주의 국가가 그 단계를 거친 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에 가자마자 전부 쇼테이지 이코노미라고 그러죠. 결핍의 경제. 총 수요가 항상 총 공급을 초과하는 시스템을 맞게 된 거예요. 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는 자본주의 세계와 경쟁을 할 수가 없다라고 덩샤오핑이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개혁 개방을 한 거예요. 개혁 개방이라는 건 뭐냐면, 중국이 그때까지 주계장막 그랬잖아요. 문화대혁명. 이렇게 해가지고는 세계적인 국가가 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개방을 해서 세계로 나가야 된다. 세계로 나가는데, 나가려고 딱 보니까 미국이 판을 짜놓은 거잖아요. 이 시스템 자체가. 네. 미국이 시스템을 공급하고 재화를 공급하고 국제 분업 체계를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려니까, 그래서 미국과 수교를 하는 거예요. 79년 1월에. 물론 이제 미국도 소련의 남진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을 이용할 필요가 있어서 뭐 키신저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핑퐁 외교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79년에 수교를 한 건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미국이 짜놓은 분업 체계에 들어간 거죠. 그러면 덩샤오핑은 왜 그걸 했느냐? 대내적으로 개혁을 하고 대외적으로 개방을 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라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세계로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개혁 개방이거든요. 이 개혁 개방을 말씀하신 대로 장저민, 후진타오가 계속 이어왔어요. 그 전에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호요방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천안문 사태로 낭만, 짜오즈양 다 개혁주의자들이에요. 조자양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여간 뭐 정치적 이유로 이제 낙마를 했고, 장저민이 10년, 사실은 13년을 했죠. 그 짜오즈양이 이제 천안문 사태 때문에 낙마를 하니까 그 자녀 임기하고 새로 10년을 했고, 그 다음에 후진타오가 10년을 한 거예요. 이때는 덩샤오핑이 얘기한 개혁 개방 노선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근데 시진핑이 2012년에 이제 그 권력을 잡는데, 2010년에 중국은 일본을 물리치고 세계의 2대 경제체가 돼요. 네. 미국 다음에 중국. 네. 그 당시에 이제 10조 달러가 넘은 거죠. 그러니까 단일 경제체로 10조 달러를 넘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었겠죠. 네. 그러면 지금쯤 되면 미국이 짜놓은 판에 가서 이러지 말고, 우리도 미국은 미국대로 하라고 그러고, 우리도 우리가 움직이는 시스템을 하나 만들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전에 지도자들은 중국 국내 발전, 경제 발전,
이런 거에 초점을 맞췄는데 시진핑은 2012년 들어오면서 그게 18차 당대회예요. 갑자기 중국몽을 실현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몽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분야에서 전 세계 최고의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과거의 중국을 재현하자 이거 아닙니까? 그럼 그 앞에 뭐예요? 미국을 물리쳐야겠다라는 게 생략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미중 대결 구도가 시작이 되는데 오바마 대통령 시기입니다. 그때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도 당연히 그걸 알고 있죠. 갈등, 협력. 그런데 오바마는 협력에 더 큰 방점을 찍었어요. 견제는 하지만. 뭐 피보트 에이지아, 그 아시아로의 회귀 이런 거 하면서 견제는 하지만 그래도 중국과 협력을 하는 걸 더 강조를 했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변한 거예요. 중국이 저렇게 쫓아오면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고 그 첫 번째 형태가 이제 무역 관세, 무역 전쟁으로 나타난 거고 그러면서 뭐 과학 기술도 제약해야겠다. 그러고 나서 한 턴밖에 못 하고 이제 바이든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바이든은 그거에다가 민주, 자유, 가치, 인권 이걸 또 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더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시진핑이 13년째인데 그러면 그동안 2012년부터 이렇게 해온 거를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미국하고 협조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3선을 했잖아요. 네. 세 번째 한 이유도 내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적 국가가 되고 2050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에는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겠다라는 청사진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흐름에 흠집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네. 지금 물러나면. 그러니까 레토릭으로는 계속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최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저렇게 하면 이게 된다. 근데 최선을 선택을 하다 보면 사회주의성을 해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공산당 통치의 정통성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최선을 선택을 못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면 이렇게 해서 하면 갈 수 있는 것도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공산당이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못 한단 말이죠.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게 차선이잖아요. 네. 차선. 아니면 최악은 면하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서방의 관점에서 볼 때 아니 이걸 이렇게 해서 확 하면은 중국이 살아날 길이 있는데 왜 못하지? 라고 얘기하지만 사회주의 정권이라는 속성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관성 이것 때문에 순 경제학적 논리로만 해석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부분을 이제 사실은 우리 그 시장주의자들은 망각한 건 아니지만 중요하지 않게 보는데 중국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경제가 조금 어려워도 공산당 통치는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더 복잡하게 얘기하면 시진핑이 잘못하면 물러날 수 있어요. 근데 공산당은 망하면 안 되죠. 이런 큰 원칙, 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최선보다는 차선 또는 최악은 면하자는 이런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시장주의자들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러나 공산당의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교차하고 있는 거다. 근데 제가 볼 때 칼자루는 지금 공산당이 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권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완만하지만 성장세를 유지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정책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다. 근데 이제 많은 서방의 경제학자들이라든가 정치학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건 계속 그렇게 가면 계속 완만만 찾고 차선 최악 면하자만 가다 보면 침체 국면으로 계속 갈 수 있다. 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회복력의 문제가 생긴다. 지금 빨리 해서 다른 걸로 가면 얼른 일어나서 다시 달릴 수 있는데 이렇게 지치게 만든 다음에 그때 가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면 이미 몸이 너무 지친 거죠. 그러면 회복 탄력성을 갖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빨리 하라고 자꾸 주문을 하는 거고 네. 중국은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네. 주저하는 거고 와. 그런 것들이 지금 중국을 억누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중국은 자신만의 그 독자적 발전 모델 그런 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시진핑은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잖아요. 그 전에는 네. 중국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중국식 사회주의 막 이러다가 20차 당대회 때 뭘 외치냐면 중국식 현대화, 아. 사회주의도 뺐어요. 서방은 서방대로 현대화하라 이거예요. 중국은 중국식으로 현대화하겠다. 중국식 현대화도 훌륭한 현대화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왜 꼭 서방식 개념의 현대화만 현대화냐. 우리는 중국식 사회주의 중국이 사회주의적 방식으로 훌륭하게 현대화된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중국식 현대화를 외친단 말이에요. 사회주의라는 것도 뺐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사실 환영받는 나라도 있어요. 아프리카에 일부 이제 독재나 권위주의 이런 데서는 맞아. 저렇게 정부가 칼자루를 치고 시장 경제 좀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 뭐 아시아 4마리 용, 4마리 호랑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개발 독재 모델이라고 하잖아요. 이 개발을 위해서 일정 부분 독재가 합리화된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거를 못 넘어간 데는 다 거기에서 주저앉았고 한국은 이 부분을 민주화라는 걸 통해서 넘어가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위 세계적 국가로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국가가 됐고 뭐 지금 G7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저앉으면 이제 장기 침체로 가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거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중국적 방식으로 하려고 그런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남아있는 중국적 방식이 당의 통치, 당의 정책에 의한 일사불란한 어떤 그 흐름 이런 걸 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니까 이게 과연 통용이 될까? 지금 중국 경제는 과거와 다르게 국제 경제와 굉장히 얽혀 있단 말이죠.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한 40%를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제품이 없으면 안 돼요. 중국에서 만든 게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은 세계 최대 석유 소비국이에요. 네. 수입국이고 요새 다시 우리나라 기름값이 싸지고 있다. 제일 먼저 꼽는 게 뭐예요? 중국의 경기가 안 일어나니까 중국 석유 수요가 줄어들어서 철강이 왜 저러느냐? 중국이 부동산 건설을 안 하니까 철강이 남아서 이렇게 할 만큼 중국도 국제 경제하고 밀접하게 얽혀 있는데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공급망을 우리 같은 경우는 배터리나 이런 거에 그 소위 히토류 이런 거를 중국한테 의존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중국도 의존을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얽혀 있으니까 이게 뭐 칼로 무 베듯이 딱 잘라지고 디커플링하고 이런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방도 디리스킹을 하는 거고 위험 관리만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위험 관리하는 분야가 넓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8월 1일부터 미국이 뭐 전기차 관세,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네. 막 이런 거를 막 네. 대폭 올리잖아요. 유럽도 그래요. 유럽도 뭐 전기차 40% 올리겠다. 인도 같은 데는 개도국인데 중국산 철강 30% 덤핑 판정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분야에서 이 소위 뭐 반중이 아니고 중국 경제에 마이너스적인 요소들이 막 일어나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돌파할 거냐. 이런 것들이 지금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제일 어려운 문제다. 그럼 이걸 어떻게 돌파해야 되느냐. 중국이 사회주의성이라든지 지나치게 자기의 특수성 이런 거를 강조하면서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 있으니까 시비 걸지 마라.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국제사회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그거를 이제 중국은 거기 들어가면 미국한테 먹힌다. 이게 훨씬 강하겠죠. 그러나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국제사회와 접궤, 궤도를 맞추려는 노력을 나름대로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중국이 안 하는 건 아니죠. 왜 꼭 뭐 미국이 해놓은 것만 따라가야 돼? 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맨날 미국 밑에 있으란 얘기냐. 우리가 옛날에 잘 나갔었는데 그게 중국 몽이거든요. 그거를 하는데 너무 조급하게 자신들만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자신들만의 체계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대표적인 게 1대1로 같은 거 아니에요. 길이 많을 거 아닙니까. 원래 누가 그러더라고요. 고대 실크로드도 8개가 있었다.
그런데 중국은 서안에서 떠나서 가는 그거를 1대 1로 이렇게 딱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멀티로드가 돼야 맞는 거예요. 다대다로가. 근데 중국이 이렇게 하는 1대 1로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이런 식의 그 약간 독자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중국의 특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런 걸 가지고는 국제사회하고 호흡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열어놓는 것이 그 이 자국의 경제 지금 위기도 좀 타파하고 국제 이미지도 좀 개선하고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지금 주문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전히 중국 공산당, 중국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지금 현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동의합니다.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졌다. 부채 함정에 빠졌다. 유동성의 늪에 빠졌다.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 과도한 부채 문제에서 해결해 나가기가 어렵다.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이런 수식어들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국이 망했다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시죠? 망했는지 아닌지를 명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졌나라고 판단할 때 물가 상승률을 봐야 됩니다. 중국의 PPI 기준의 이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지 정말 오래됐습니다. 22년 연중에 마이너스로 진입하더니 계속 마이너스예요. 되게 특이하죠? 세계적으로 초인플레이션을 경험하던 그런 국면에 오히려 중국만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마이너스다. 또 생산자 물가가 계속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선행지표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다시 급반등하기는 당분간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마이너스를 몇 차례 기록하다가 어쨌든 지금은 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플레이션이냐 아니냐 뭐 정말 굉장히 취약한 이거를 디플레이션 벌러너빌리티라고 표현합니다. IMF가. 중국을 진단해요. 진단했더니 벌러너빌리티, 취약성에 놓여 있다. 디플레이션 취약 국가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나라의 눈으로 이 지표를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우리나라는 목표 물가가 2%예요. 미국도. 주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2%예요. 근데 중국의 목표 물가는 3.5%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목표 물가가 높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낮은 물가인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 물가까지 감안해서 차이값으로 계산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0인데 목표 물가가 2%인 것과 그죠? 목표 물가가 2%인데 물가 상승률이 0이에요. 근데 목표 물가가 3.5%인데 0을 찍는 거랑은 다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차이값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는 디플레이션에 이미 빠졌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디플레이션으로 정의 내리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제학 원론에 맞지 않아요.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요. 디플레이션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디플레이션 취약성, vulnerability라고 표현하는 게 제일 적절하겠다. 근데 그냥 체감적으로는 디플레이션에 이미 빠진 것으로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원인이 무엇일까? 총체적인 거거든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같이 놓여 있거든요. 그 디플레이션 취약성을 판단하는 인덱스가 있어요. 그 인덱스는 이제 IMF가 발표했는데 한 달 전에 발표했습니다. 그 발표상으로 보면 이 인덱스 상에서 이 검정선이 어떻게 돼 있어요? 밑으로 내려가 있죠.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상황에 빠져 있다라고 이 인덱스로 보면 진단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인덱스가 밑으로 내려가 있는 이유는 뭘까? 여러 가지 것들이 기여도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여도입니다. 그러니까 레고 블록을 쌓는 거예요. 레고 블록이 다 마이너스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다 any particular point예요. 각각이. 그걸 모아서 총체적으로 인덱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여러 particular 포인트들을 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부동산 침체예요. 아직도 중국은 부동산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규 주택 착공 건수나 판매 건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우하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우하향이에요. 마이너스예요. 증가율이. 이런 흐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쌓여요?
재고가 쌓여요. 우리나라로 치면 빈집, 미분양. 빈집이 뭐 영국 보도자료에 따르면 영국의 여러 언론 기사에 따르면 1억 채에 달한다 라고까지도 발표했고 뭐 적어도 여러 언론사마다 좀 달리 발표하는데 적어도 한 5, 6천만 개의 빈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근데 중국은 뭐 우리나라 기준으로 또 보면 안 되겠죠? 인구 자체가 우리나라 뭐 13억 가까이 되니까 그 빈집이 작은 건 아니죠.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예를 들어서 500만 빈집이 있다. 그럼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심각한 건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썸네일로 꼽더라고요. 1억 채의 빈집이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번개 표시까지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런 겁니다. 이게 부동산 침체 상황 맞아요. 그리고 이 부동산 침체 상황이고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오게 된 배경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일부분. 왜냐하면 전체 산업에서 약 30%가량이 부동산 산업이니까 부동산 관련 산업이니까 중국 GDP에서 그러면 쉽게 보면 이런 거예요. 건물 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 공간을 지어요. 이 공간에 딱 벽돌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철강도 들어가요. 전기 배선도 다 통신도 들어가고 가구도 들어가고 인테리어도 이 수많은 것들이 수요예요. 근데 수요가 부진해질 수밖에 없겠죠. 예. 신규 착공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내수 침체예요. 중국 경기가 이제 둔화하고 있고 앞으로도 중국 경기가 안 좋을 거라는 불확실성. 그 불확실성이 여기 보시면 소비자 신뢰지수입니다. 파랑색. 신뢰지수가 급감해가지고 100을 밑도는 급감한 채 반등하지 못하고 있죠. 100을 상회해야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중국 인민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13억 인구가 뭐 해요? 저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안 써요. 예. 저축을 우리가 통상 저축을 많이 한다. 그럼 어떨 때 저축을 많이 할까요? 미래가 안 좋을 때. 안 좋을 때. 소득이 늘지 않는데 네. 같은 소득 중에 소비를 안 하고 저축을 더 많이 한다라는 것은 미래가 불안할 때, 예, 불안할 때예요. 그러니까 불안감 때문에 소비 진작이 안 돼요.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게 뭐예요? 수요죠. 건설 투자적인 수요, 가계의 소비 수요. 중국 같은 경우도 전체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래도 50에서 55%가량 됩니다. 네. 우리나라도 한 60에서 65% 되고요. 그 정도니까 내수가 침체됐다는 얘기는 수요가 둔화됐다. 그래서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오는 거다. 10가지 이유가 있다면 3가지로 제가 축약해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공장이 나가요. 쉽게 말해 기업이 나가요. 기업들도 중국의 공장을 안 줘요. 그걸 뭐라고 해요? 해외 직접 투자. 해외 직접 투자 FDI에 인월드가 있어요. 인월드는 해외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에 공장 짓는 걸 인월드. 그리고 아웃월드, 중국으로부터 나가는 돈은 중국 기업이 다른 나라에 공장 짓는 걸 아웃월드. 가장 쉽게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미부터 인월드가 많았다가 아웃월드가 훨씬 많아지는 네트, 그죠? 액추얼, 실제 값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얘기는 뭐예요? 중국 기업도 해외에 공장 짓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미국 기업은 중국에 추가 증설을 안 하는데 중국 기업도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해외 직접 투자가 순유출되고 있는 것은 디플레이션 취약성에 놓인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지배적인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채의 늪에 빠졌다고 했잖아요. 정말 부채의 늪에 빠졌어요. 중국의 부채, 정부 부채가 그러니까 가계 부채, 기업 부채, 정부 부채가 있는데 이 중에 정부 부채만 보면 다 심각해요. 다 심각한데 중국의 정부 부채 문제만 고려해 본다면 정부 부채 중에 중앙정부 부채가 있고 지방정부 부채가 있어요. 근데 중앙정부 부채는 다 알려진 공개된 부채. 근데 지방정부 부채의 일부는 안 알려진 부채예요. 이게 LGFB라고 합니다. LGFB를 잠깐 설명드리면 이게 LG가 Local Government 그리고 Financial Vehicle이라고 해서
LGFB라는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요. 그럼 지방 정부가 여기에 건설을 해야 돼요. 다리도 놓고 뭐 도로도 넓혀야 돼요. 그러면 얘한테 은행 얘한테 돈 좀 빌려줘. 내가 담보할게. 지방 정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마련해서 인프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런 구조예요. 근데 재밌게도 인프라를 왜 이렇게 건설해 왔냐? 중국식 경제 성장 전략이 보통 이제 중앙 정부가 이끌어가는 방식이에요. 목표를 설정해요.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목표 성장률을 제시해요. 우리 5%는 계속 지지해야 돼. 그럼 5% 성장하려면 중앙 정부가 얼만큼? 그럼 지방 정부도 예를 들어 100개가 있다. 그럼 각각이 얼만큼 GDP를 만들어내야 5%가 된다는 건 계산이 되겠죠. 산수적으로. 그죠? 계산이 돼요. 그럼 각 지방 정부한테 너 작년 GDP가 얼마야? 얼마? 100이야? 그러면 이번 GDP는 105로 만들어. 그러면 5% 성장률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맞죠? 그럼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뭐예요? 할당하는 거야. 그러면 가장 쉬운 게 뭐예요? LGFB를 활용해서 지방정부가 우리 다리 지면 돼. 우리 도로 더 넓히면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쉽네요. 어떻게 보면 쉽죠. 네. 근데 그렇게 한 게 뭐예요? 부채에 의존해 가면서 성장을 계속해 왔던 거예요. 근데 그 LGFB가 짊어진 빚은 책정이 안 됐어요. 아, 지방 정부로 책정이 안 되는 거군요. 예, 그 알려진 부채가 아니에요. 숨겨진 부채예요. 그걸 그림자 금융이라고 하죠, 또. 그림자 금융이라는 표현 오래됐죠? 근데 그 부채가 뭐가 문제냐? 우리나라도 부동산 PF 부실이 있었던 것처럼 유사하게 지었지만 예를 들어 분양이 안 돼요. 지었지만 수익성이 안 나와요. 수익성이 나오면 그 돈을 금융사에 갚는데 금융사에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금융사가 부실해지죠. 그리고 지금은 인프라 추가 증설 하지 마. 왜냐하면 부채가 많이 쌓였으니까.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정부 부채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자가 계속 마이너스. 계속 재정적자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오래 끌 수가 없는 상황까지 이제 온 거예요. 한계에 봉착했어요. 그러니까 봉착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추가 인프라 건설 하지 마. 특히 가장 심각한 12개 지역에 대해서 인프라 건설 더 하지 마. 그리고 구조조정 시켜. 라고 명령을 했어요. 최근에. 그만큼 숨겨진 부채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 능력도 없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같이 묶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중국이 이제 성장 한계에 놓인 거예요. 이게 아웃풋 갭이라는 게 있어요. 아웃풋 갭과 이 빨간색 선은 퍼블릭 섹터의 디맨드. 퍼블릭 섹터의 그 디맨드 자체가 크게 늘어나기 어려운 구조로 이제 오고 있는 거예요. 크게 늘어나기가 어려워요. 그 퍼블릭 섹터에서의 수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GDP,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이 있어요. 근데 잠재 성장률이 예를 들어서 6%라고 해볼게요. 근데 중국 경제 성장률은 5%예요. 잠재 성장률은 6%인데 내년 성장률은 4.5%예요. 이 차이값이 아웃풋 갭이에요. 그러니까 평년 성장률을 못 유지해요. 그게 아웃풋 갭이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이것 자체는 뭐예요? 성장이 계속 둔화되는 거죠. 그래서 의견을 드린다면 중국 경제는 이렇게 함정에 놓여 있다. 이런 함정에 자 보세요.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졌죠. 과도한 부채의 늪에 빠졌죠. 저성장의 늪에 빠졌죠. 그리고 부채의 늪에 빠져.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늪에 빠져 있다. 한계에 봉착했다라고 하면 중국은 어떤 대응을 해야 되겠어요?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쳐야겠죠. 근데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칠 수가 이제는 없어진 거예요. 부채 때문에. 그렇죠. 더 이상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부채 매니지먼트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그럼 확장적 재정 정책 말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경제를 운영하는 두 가지 팔. 하나가 재정 정책, 하나가 통화 정책. 통화 정책도 계속 금리를 중국은 인하만 했잖아요. 그걸 인젝션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리퀴디티 인젝션.
계속 주사기로 아픈 부분을 계속 그 영양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하는 구간 동안 일본마저 금리를 인상하는 구간에 중국만 금리를 인하만 하고 있어요. 계속 유동성을 공급해요. 근데 유동성을 공급하고 재정 정책을 확장 정책으로 가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아요. 그걸 뭐라고요? 유동성 함정이에요. 유동성을 공급하면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무리 주사를 넣어도 안 되는 거예요. 디플레이션의 늪에서 안 나오고 부채의 늪에서 부동산 침체의 늪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성 함정에 허우적대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유동성 함정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야, 교수님 이거 키워드 3개로 이 중국이 네. 너무 확 이해가 되는데요. 네. 와, 너무 깔끔한데요. 예. 그런데 네. 아까 제가 초반에 뭐라고 의견 드렸냐면 맞다. 맞다. 맞아요. 근데 망한 건 아니다. 맞아요. 라고 의견 드린 게 역시 앞에서도 계속 강조해 드렸던 것처럼 총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총체적으로 보시려면 어떻게 봐야 되냐? 빨간색 선을 보시면 됩니다. 빨간색 선을 보시면 이게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에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GDP 2위국이에요. 세계에서. 나름의 항공모함이에요. 근데 그런 거대한 국가가 아직까지도 4%, 5%대의 성장을 유지한다. 이걸 망했다고 볼 수 있나? 그러면 지금까지는 뭐를 논한 거예요? 약한 고리만 본 거예요. 그죠? 강한 고리는 지금 논한 적이 없어요. 그 강한 고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전기차. 전기차는요, 심지어 어느 수준이냐면 중국 시장은 당연히 중국 시장을 가지고 축적의 시간을 거쳐서 충분히 경쟁력을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지금 중국은 공격적 가격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적 가격 전략으로 낮은 가격으로 저렴한 전기차를 공급해요. 근데 간혹 또 아니 전기차는 다 프리미엄으로 공급되는데 중국산 전기차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누가 삽니까? 그게 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테슬라 전기차를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저렴한 전기차를 원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그 자영업자들이 다마스라는 그 자동차 너무 원하잖아요. 그 저렴한 자동차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저렴한 전기차가 들어왔을 때 지금 유통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AS 센터도 만들어야 돼요. 그런 것을 구축하고 있는 중이에요. 중국이. 그리고 25년에 SUV 모델을 출시할 겁니다. 그 출시할 모델이 2,500만 원 선이에요. 현재 계획은. 그러면 소위 우리나라의 경차나 어쨌든 이 소득 계층별로 고소득층만 있는 게 아니라 일부니 저소득층도 있고 중소득층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차를 희망하시는 분은 또 구매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중국에 대한 미국의 뭐 제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중국이 그렇게 공격적 가격 전략으로 진입해 나가고 있고 미국 시장에도 이미 8%까지 왔어요. 미국 전기차 시장에 중국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8%까지 이미 올라왔어요. 그럼 이것을 그냥 무시해서 되느냐? 그리고 이번에 유럽에도 폭스바겐 사태가 일었는데 그것도 역시 중국산의 이런 공격적 가격 전략에 영향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중국산이 들어올 때 내수 시장이 얼마나,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만 말씀드렸죠. 배터리 말씀 안 드렸죠. 인공지능, 뭐, 그리고 안면인식 기술, 로봇, 산업용 로봇 1위예요. 그 산업용 로봇을 가지고 가격을 또 레벨 다운 시키는 거예요. 인건비가 올라가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뭐 태양광, 풍력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건 구경제고요. 지금 말씀드린 게 신경제인데 구경제가 아무리 진짜 늪에 빠져도 30%의 부동산 산업이 망가지더라도 나머지 예를 들어서 한 30%가량의 신경제는 중국 경제를 또 받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중국 경제가 망한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게 반영된 게 경제 성장률이라고요. 그리고 중국 경제가 여전히 5%, 4% 성장하고 있어요. 이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중국 경제가 좋다고 해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망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렇게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다. 저는 25년 경제를 저성장 고착화로 좀 규명을 하고 그 매년 그 점으로 찍잖아요. 경제 전망할 때. 왜냐하면 그 점들을 이으면 선이 된다라고 보고 그런 관점에서 뭐 이 그래프로 보시면 이게 다 해마다 성장률이 점으로 찍히잖아요. 근데 이걸 다 이으면 그 중국 경제의 흐름을 어느 정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의지로 제가 매년 전망서를 쓸 때마다 그 해를 점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 점 중에 제가 찍었던 점 중에 제일 유명해진 점이 내핍점이죠. 내핍점. 2023년 모두가 가난해진다. 궁핍함을 견뎌내야 하는 시대다. 1.4% 성장률, 정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중에 4번의 경제 위기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었죠. 그때 그 내핍점을 기억을 하실 텐데 25년 그 점을 뭐라고 했냐면 항복점이라고 했습니다. 항복점의 개념이 뭐냐면요. 이 볼펜이 있는데 볼펜에 이렇게 힘을 주면 나름 어떻게 돼요? 휘죠. 힘을 빼면 다시 돌아가죠. 근데 만약에 그 힘을 과도하게 주면 어떻게 될까요? 부러지죠. 부러지고 나서 힘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상태로 돌아갈까요? 안 돌아가죠. 그 정도의 힘을 뭐라고 하냐면 항복점이라고 해요. 물리학에서. 물리학 용어입니다. 그 용어를 가지고 와서 25년을 비유한 거예요. 그만큼 2020년에서 24년 동안 굉장히 큰 힘이 가해졌기 때문에 큰 충격들이 작용했기 때문에 대표적인 충격이 팬데믹, 러우 전쟁, 또 중동 불안, 그리고 초인플레, 초긴축 이런 것들이 작용했기 때문에 2020년 이전 상태의 경제로 못 돌아간다는 거예요. 중국 경제가 가장 대표적인 예고요. 세계 경제도 좀 유사합니다. 제 세계 경제 성장률 보여드릴게요. 이 팬데믹 경제 위기가 오기 전에는 성장률이 나름 3.7% 수준을 유지했었어요. 그게 세계 경제의 평년 성장률입니다. 근데 이 5년 동안의 경제를 지나서는 이렇게 레벨 다운 됐습니다. 3.2% 수준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저성장 고착화라고 하고 경기 사이클상 이런 거를 L자형 경기 침체라고 하죠. 그리고 2020년 이런 걸 V자형 경제 위기라고 하고. 그래서 지금 구간을 사이클상 저성장 고착화. 그러니까 예전에 3.7%로 못 돌아가고 3.2% 저성장으로 고착화돼 버린다. 이미 부러져서 다시 예전으로 못 따라간다. 그래서 항복점에 비유를 했고 중국 경제가 가장 대표적인 예에 해당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그럼 만약에 중국 경제도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만약에 그 첨단 산업 쪽에서 네. 뭐 생산성을 올리거나 혁신이 되면 네. 구경제 이상의 성과로 또 고속 성장의 반영이 오를 수 있는 건데 그건 이제 모르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렇죠. 그 구경제만 보면 안 된다. 구경제만 보고 중국이 망했다라고 판단하면 또 미스저진 거예요. 그렇죠. 미스저진 거예요. 약간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의 모습도 서울 수도권 가격은 상승하고 있지만 5대 광역시를 비롯한 비수도권 가격은 여전히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아직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경제와 신경제처럼 비교를 제가 비교적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비교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방 부동산 가격만 보면 언제 상승했냐 이렇게 할 수 있고 서울 가격만 보면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애니 파티큘러 포인트예요. 그렇죠? 총체적으로 보면 평균 가격으로 봐야 되고 그게 시장의 흐름을 놓치지 않게 보는 거고 다만 시장의 흐름을 평균 그 총체적인 그림을 그리되 그 시장에 등장하는 주된 특징들을 규명해 나간다면 잘못된 판단을 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